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오늘은 언론인 시간입니다. 언론인 김성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도 우리 항상 우리 친일파 공격의 선봉에 서 있는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이신 정철승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언론인 친일파 방송을 하는데요. 또 오늘은 이제 언론인 같은 언론인으로서 우리 허재현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허재현 기자님은 여러분들이 이름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겨레 신문에서 한 12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고요. 지금은 탐사 전문 매체 리포엑스라는 곳에서 지금 대표 기자로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성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김성수 얘기를 하기 전에 언론계의 친일 행적,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뭐랄까 조선일보, 네. 동아일보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만행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뭐 일본에서 이제 무역 관련 보복을 할 때 네. 뭐 얘네들이 이제 내는 사설들도 그렇고. 예. 도대체 같은 나라 예, 국민들이 만드는 신문인데 왜 이 모양일까? 다들 의아하실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연원을 따져보면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그 내부에서 청산되지 않은 과거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언론계의 친일파들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그 청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현재 진행형의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언론계의 친일 행적을 살피고 도대체 조선 동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과거 언론계의 친일 행적을 살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언론계의 일이잖아요. 언론계의 친일 행적의 문제는. 언론계가 결자 해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뭐 한겨레 출신의 이제 기자로서 또 민족의 어떤 여러 가지 의무감을 갖고 또 뛰고 있는 기자로서 오늘 자리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좀 있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좀 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허재현 기자님께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같이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선뜻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네, 이건 내가 나가서 결자 해제해야 되겠다. 이 조선 동화의 친일 행적들을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언론계의 친일파 관련돼서 이게 논란이 더 큰 이유는 뭘까요? 그 언론의 중요성 때문이죠. 네. 예, 방금 전에 허 기자님께서 이 언론계의 친일파 문제가 뭐 이제 언론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말은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국가의 문제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과거 그 유사한 역사를 보더라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프랑스의 드골이 약 한 3년 정도 나치 독일에 점령돼 있었던 프랑스를 다시 이제 그 수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그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거였는데 그때 가장 엄하게 처벌했었던 사람들 중에 언론인들이 있었어요. 언론인, 학자, 예술가, 그다음에 관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무겁게 처벌했는데 거의 용서가 없이 뭐 사형도 많이 시키고 완전히 이제 언론계에서 축출해 버린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르몽드라는 정론 언론사를 또 설립을 했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정론의 중요성이 그만큼 어떤 국가 정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역시 변호사님 기대대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바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론계에서 친일 언론인들, 친일 언론사들이 청산되질 못했어요. 남한에서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더 큰 겁니다. 네. 적어도 다른 분야에서는 약간의 청산 작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론계에서 언론인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 왜 해방 전국의 그 이름이 뭐였죠? 민족 반민특위 말씀하시죠? 그죠, 예. 네. 언론인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분야가, 그러니까 언론이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조선 동아는 그 당시에도 힘이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비껴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제야에서 누군가가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어주지 않는 거죠. 언론에서. 조선 동화가 그 당시에는 그냥 KBS, MBC 그냥 그 방송국 그냥 그 두 개 있었던 시절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냥 조선 동화만 있었던 시절이에요. 거기서 보도하지 않으면 누가 보도합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친일 언론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해방 전국에서도 예, 논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2020년대까지. 네, 정말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뭐 언론이 친일 행적을 벌인 어떤 조직적인 근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많아서 탈이죠. 예. 네, 이건 뭐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고요. 네, 최근에 이제 김성수랑 방응모 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친일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법원 판결에도 다 나와 있고. 네. 네, 이건 너무 많은데 근데 보도들을 조선 동화가 잘 안 하죠. 예, 걔네들 미화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굉장히 근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서울의 소리 같이 좋은 언론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너무나 다뤄야 됩니다. 예, 뭐 꼭 광복절 뭐 특집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용 자료라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뭐 저희 서울의 소리가 아무튼 그 일에 그 매진하겠습니다. 그 일에 이제 친일파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숨어 있는 또 독립지사들을 발굴해서 방송하고 보도하는데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사명감이 드네요. 불끈. 네. 고맙습니다. 자, 김성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자, 김성수는 어떤 인물이었죠? 그 당시에 언론인들이 굉장히 복잡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겠구나. 단순히 그냥 막 일제를 찬양하고 뭐 이제 그러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어쨌든 독립의 문제까지 참 깊은 고민을 하면서 지냈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친일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런 복잡한 참 고민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김성수라는 인물을 소개해 드릴 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언저리 있었어요. 그런 것들까지 제가 가감 없이 소개해 드리는 게 그게 지금의 조선 동화가 김성수와 방응모를 옹호하는 논리를 객관적으로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초반에는 이분들의 이제 독립 운동 언저리에 있었던 김성수의 행적까지도 제가 과감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 친일파가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빛과 그림자를 다 함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친일파였다 하더라도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허 기자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속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죠. 뭐 아무리 그 극악한 자라도 그 가족이나 특히 부모가 보기에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식인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어떤 명암도 제대로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이제 공과론이 네. 거의 일반적인 평가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만은 너무 또 그런 것에 이렇게 매몰돼서 판단하다 보면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친일파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친일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물론 공으로서 참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예,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어떤 그 민족과 국가를 배반하고 동족한테 해를 미친 네. 그러한 행위가 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원칙이 관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김성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쭉 조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실리주의자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일본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조선 독립은 힘들겠구나.
해서 좀 모르겠어요. 실리주의에 좀 지나치게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정치인들도 실리주의자들 되게 많잖아요. 예. 특히 뭐 최근에 뭐 윤석열도 최근에 뭐 그런 좀 태도를 좀 보이고 황교안은 심지어 무역보복 아베가 무역보복 하는데 국회 앞에서 단식까지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대결만 해서는 어떡하냐. 예. 어쨌든 실용주의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저기 허 기자님은 네. 그런 것을 뭐 실리주의, 네. 뭐 실용주의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자들을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회주의예요. 결국 실리주의가 기회주의적 결과로 항상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네. 이로우냐 네. 이제 그건데 네. 기자들은 그 친일파들은 결국은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선택이 최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뭐 국가를 위해서 또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뭐 나의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딱 자기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했었죠. 네, 너무 동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 김성수도 그렇게 결국 실리주의를 택하다가 결국 하는 행동은 그런 기회주의적이고 결국은 친일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네. 결론을 좀 이제 좀 살펴보게 되는데 한번 이제 김성수의 어떤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은 고창 부안면에서 1891년에 태어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집은 되게 부잣집 좀 네. 자제라고 보면 돼요. 지역에 이제 좀 분홍의 자제라고. 네네 할아버지가 지역에서 군수도 좀 하시고 예, 벼슬도 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명문가죠. 명문가. 네. 네,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시골 이 사람이 부안면 인촌리 인촌리라고 실제로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호가 인촌인가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1908년 예. 이때가 이제 김성수라는 인물이 17살 되던 해더라고요. 좀 이제 청소년 이제 막 사상이 막 무한정으로 막 커져갈 때 그때 이제 어떤 한 교육 계몽 운동가를 만나서 공개 강연을 듣고 그러면서 어떤 뭐랄까 이때 좀 뭐랄까 좀 조선이란 나라보다 일본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가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연구해서 좀 탐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부터 좀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17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그 교육 계몽 운동가들이 이제 시골 같은 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니 그 말씀이 네네네. 아니라 이제 어렸을 때 네네.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서당에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당시는 어렸을 때 조금 서당 다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식 학문을 가리키는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 인천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그 한국에선 이제 조선에서는 금호학교라는 곳에 입학해서 짧게 좀 배웠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도쿄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예. 이제 부모님은 사실은 좀 반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들이 이제 일본에 막 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부모님을 좀 속여가지고 어디 잠깐 다녀온다고 한 뒤에 그냥 친구 송진우 씨랑 송진우도 이제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등장한 어떤 이제 그런 인물인데, 인물이죠. 예. 네. 같이 가요. 송진우랑. 예. 이분도 이제 나중에 그 동아일보에서 같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1909년도에 긴조 중등학교 5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일본어는 좀 잘 못해가지고 좀 과외도 좀 받고 했나 봐요. 그런데 머리는 좋은지 아무튼 1년 만에 1910년 4월에 와세다 대학에 입학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주로 좀 정치, 외교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분의 어떤 학문적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동료들의 인맥들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조선에서 활동하면서 다 와세다 대학 동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후에 이제 장덕수란 사람도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동아일보를 함께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아무튼 뭐 안재홍, 김병로, 김준현 이런 사람들 다 독립운동가들을
분들이잖아요. 예, 전 잘은 다 모르지만 와세다 우리 출신들이죠. 네, 잘 아시죠. 예, 네. 다 와세다 출신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다 거기서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김성수가 젊은 시절에는 뭐랄까 좀 아무튼 민족의 좀 장래를 걱정하는 부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독립운동이라고 꼭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부류들하고 어울리면서 나름대로 민족의 장래를 아무튼 걱정하는 청년 쪽에 있었어요. 김성수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막 친일 행각을 했던 건 아니고. 그게 역사학계의 평가더라고요. 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역사학계에서는 뭐 김성수가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변호사님?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네. 그 인천 김성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이분이 원래 그 훈장을 추서받은 분이에요. 그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성수 씨는 독립운동가로 먼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뒤에 그 친일 행각이 그것이 이제 조명됨으로써 그 추서가 취소돼 버렸죠.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허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굉장히 그 입체적인 어떤 네. 그런 삶의 모습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예컨대 이완용이 같이 그냥 처음부터 일관되게 쭉 친일 매국으로 나간 자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네, 좀 예. 결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네. 달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아무튼 처음에 이제 젊은 시기에는 이런 안재홍이나 김병로나 김준현 같은 김준현은 조선공산당 결성운동했던 분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분들이랑 이제 같이 청년기에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많이 어울리면서 어쨌든 교육 계몽 운동을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를 일본만큼 좀 잘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나름대로는 청년 시기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그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를 좀 세워가지고 조선의 어떤 이제 문맹도 좀 깨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립 중등학교, 백산학교 뭐 이런 것도 좀 설립하려고 했다가 조선총독부가 안 돼 이래가지고 거절도 당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이 이제 백산상회라는 독립운동 자금 공급 단체를 세우는데 또 여기도 여기 이제 김성수 씨가 같이 좀 기여도 좀 하고 뭐 그랬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1915년에 이제 중앙학교라는 곳에서 김성수를 찾아와가지고 여기가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여기서 좀 맡아달라고 나중에 이제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제 국내에서 여러 교육 계몽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김성수를 막 찾아와요. 나름 너네 집 부자 아니냐. 돈 좀 투자 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이제 김성수가 그래 내가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중앙학교라는 곳 정상화도 시키고 그리고 또 좀 찾아보니까 이광수 이제 나중에 친일 네, 이제 바로. 이 길을 걷죠. 이분도 이제 일본에 이제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도 가는데 이런 거 돈도 좀 보태주고 뭐 이런 이제 나름의 기여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성수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는 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고 알려면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다. 네. 뭐 좋은 말이죠. 뭐 하여튼 청년기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많이 훈육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려대 학교의 전신인 보성학교 보성학교. 고성 전문이죠. 그렇죠. 예. 그 학교를 이제 인수하는 일에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 운동을 좀 많이 하고요. 뭐랄까 아무튼 청년기에는 이제 그런 시기도 좀 보내고 이 사람이 그리고 또 그 뭐랄까 그 경제인으로서도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많이 학교 다닐 때 물산장려 운동 뭐 이런 거 네. 많이 배웠잖아요. 조선인의 상품을 사줘야 우리가 일본에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보면은 그냥 국산품 애용 운동 뭐 애플 쓰는 이 삼성 갤럭시 쓰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사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빼앗겼던 당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민족 자본을 키우려는 운동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때 경주 채부잣집 아세요? 네, 예, 경주 뭐 당연히 채부잣집. 그 당시만 해도 좀 재력가이고 약간 민족 자본 이제 키우는데 그 채부잣집도 많은 이제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성수가 이제 채부잣집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메리아스 표현 써도 되나? 면직물이 굉장히 이런 것만 조선에서 팔리면 어떡하냐. 조선의 메리아스도 팔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부잣집도 찾아가서 경성 방직을 세우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채부잣집의 어떤 이제 그 뭐랄까 투자도 좀 받고 하면서 어떤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저 김성수를 뭐 민족 자본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도 좀 하고 했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하여튼 청년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성수 씨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독립 방략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전형적으로 아는 독립운동가들은 망명을 해가지고 무장 독립투쟁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제 대항해 싸우는 분들이었는데 국내에서도 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애국 개몽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뭐 물산 장려 운동 같이 네. 민족 자본을 육성하고 해서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네. 우리 사회도 이렇게 이제 개화가 돼가지고 네. 일본과 대등한 어떤 실력을 갖춰서 일본으로부터 당당하게 어떤 자치나 독립을 요구하자. 네. 그게 상당히 나이브하고 그렇죠. 좀 순진한 생각이긴 한데 네. 이제 그런 식의 독립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죠. 네. 그런데 되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처음의 뜻 초심을 잃고 네. 나중에는 변절을 하고 네. 친일의 길로 나갔죠.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왜 경영을 하려면 어쨌든 국가의 공무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김성수도 계속 조정총독부 관료들한 상대로 로비라고 해야 될까 좀 하여튼 접대도 많이 하고 계속 그런 행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대 엄청 많이 했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물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처음 청년기에는 뭐 우리나라 우리 제품 써서 국력을 키우고 조선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어떤 경성 방직을 계속 키워놔야 되니까 접대도 하고 조선총독부 관료들한테 계속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들의 고충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귀착되는 게 친일의 논리를 흡수하게 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뭐랄까 이건희 회장도 보면 그 나름대로 IOC 위원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그죠 올림픽 이런 거 우리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도 많이 하곤 했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민중의 어떤 그죠 이익을 위해서 뭘 특별히 뭐 이렇게 기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자신의 그냥 회사 잘 경영해야 되는데 근데 국가에서는 이건희 회장에게 이런 역할을 요구하는데 내가 이런 걸 거부하면 경영에 방해가 되니까 그럼요. 도움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네. 경제인이 반정부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네네. 일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경제인 그다음에 그 실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나는 친정부다 그냥 무조건. 그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그게 무슨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나는 나의 정치적 입장은 친정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물산 장려 운동이나 뭐 김성수가 운영했던 뭐 민족 자본 뭐 경영 뭐 이런 걸 뭐 굳이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 조선 민중을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 어떤 사업을 이렇게 계속 키워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선택적으로 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김성수가 그런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김성수가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근거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찾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내세웁니다. 동아일보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가 뭐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걸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물론 좀 참여도 했지만 동아일보가 계속 이런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왜 어떤 측면에서 이 운동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좀 계속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동아일보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늘 언론인 특집이니까 1920년에 아까 그 와세다 대학으로 이제 같이 이제 갔었던 이제 친구 송진우랑 함께 민족 언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떤 언론 창간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3.1 운동 1919년에 벌어지잖아요.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 이 조선 민중을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좀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겠구나 싶었고 얘네들이 이제 몇몇 언론사들을 좀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랑 또 무슨 다른 무슨 뭐 언론사 하나 있던데 네, 아무튼 그렇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송진우랑 김성수가 29살 때 되게 젊은 나이에 아무튼 네 동아일보를 그때 이제 창간을 합니다. 1920년 4월 1일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동아일보를 지키기 위해서 주로 김성수가 하는 일이 조선총독부랑 계속 접대하는 거였어요. 교섭하고 뭐 우리 반일 언론 아니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우리 그런 말썽 안 일으키겠다 계속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명월관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922년부터 26년까지 사이토 총독이랑 무려 13번이나 만났다. 뭐 이런 기록들이 총독하고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독의 이제 고충도 이제 계속 저희가 총독님 네 고충을 꼭 지면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계속 했겠죠. 잘못하면 폐간되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자주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같이 술도 먹고 네. 뭐 이러면 또 누구나 좀 약간 친근해져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적개심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 일본 조선 총독부도 우리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총독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물 우리 들어가는 거죠. 조선 그 백성들한테 우리는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다. 약간 업계 용어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자들 출입처를 갔잖아요. 네. 검찰 출입을 하면 친검 기자가 되어 가듯이 맞아요. 맞아요. 친총독 기자가 되어 가는 거죠. 김성수는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13번이나 만났으면 그 밑에 하급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렇죠. 밤마다 그들과 술을 먹었겠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동아일보가 초기에는 탄압을 많이 당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1920년 4월 달에 이제 평양에서 막 반일 시위가 크게 열렸는데 요거 보도했다는 이유로 뭐 판매 금지 조치도 막 당하고 기사 삭제도 당하고 그럴 때 이제 또 김성수가 또 총독부 막 달려가서 아닙니다. 이거 저희의 의도가 아닙니다. 또 뭐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 복간됐다가 탄압당했다가 막 그런 이제 어떤 보도 정지를 당했다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나름대로 이제 김성수 씨가 동아일보가 어쨌든 민족 언론이 필요하니까 지키려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뭐 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다 그런 거죠. 뭐 교섭하고 로비하고 그런 어떤 이제 운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김성수의 친일 언론인의 어떤 본격적인 행보를 좀 설명드릴 때가 왔습니다. 이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는 게 터지거든요. 이거 다들 너무 유명하잖아요. 송기정 우리 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금메달 땄는데 가슴에 이제 시뻘건. 베를린 올림픽에서 1936년 8월 9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금메달 딴 게 이제 그 시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보도가 된 게 조선중앙일보에 처음에 보도가 됐어요. 이 조선중앙일보는 여운현 선생이 운영하던 언론사였어요. 이제 8월 13일 날 여기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당시엔 사진이 너무 작게 나왔어요. 이게 동아일보에 나온 것보다 조선중앙일보에 나온 건 사진이 너무 작게 나왔고 그래서 일장기가 지운 채로 이제 나온 거죠, 사진이.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잉크 품질 때문에 그래서 지워졌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휴감 조치만 당해요, 처음에. 근데 이제 2차 보도가 1936년 8월 25일 날 동아일보에서 2차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일장기 가슴에 시뻘건 거를 동그랑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인쇄해서 내보내자니 기자들이
그죠? 마음이 좀 슬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에 이기룡 기자, 당시 스포츠부에 있었던 기자 같아요. 동아일보에, 예, 체육부에. 그래서 이거를 참 그대로 내보내자니 이기룡 기자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내보내자니 너무 가슴이 그죠? 찢어지고. 근데 완전히 좀 보시면 완전히 지워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희미하게 좀 있어요. 네네네네. 약간 좀 일본 이제 총독부에서 눈치채면 어쩔 수 없지만 나 눈치 좀 안 챘으면 하는 수준으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살짝 지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룡 기자랑 이제 체육부 기자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런 형태의 일장기가 좀 반 이상 지워진 그런 형태의 사진이 나가게 되죠. 네. 처음에는 조선 총독부가 이거를 잘 몰랐나 봐요. 네. 예, 그냥 문제를 암산다가 며칠 뒤에 이게 조선 총독부가 막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이게 왜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냐면 동아일보가 계속 내세우는 게 바로 저 사건이거든요. 우리 일장기 말소 사건. 항일 신문이었다. 예, 우리 저런 것도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아일보의 내부의 어떤 몇몇 기자들이 의협심을 가지고 했던 일을 마치 동아일보의 사주, 경영을 이끌던 김성수가 지시해서 한 것처럼 외부에 자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저건 김성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니까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당시에 동아일보 입장으로 보면 일부 동아일보 기자들이 일탈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에 그렇죠. 가까웠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근데 그것이 뭐 일부 기자들의 그런 어떤 돌출 행동이고 우발적인 일이라고 해도 이제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네. 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불려갔죠. 예, 불려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김성수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저 총독부에 불려가서 막 문책도 당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랄까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김성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데서 오는 쾌와 그러니까 쾌 즐거움 뭐 이런 뜻이겠죠. 통쾌함. 네, 통쾌함과 동아일보가 정간되거나 영영 문을 닫게 되는 데서 나는 실을 생각하여 그 답은 분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장기 지워버리는 거 순간 통쾌할 수는 있지. 야, 근데 그러다가 동아일보 영영 문 닫으면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과실, 그 손실은 그거 어떡할 거냐? 니네들 왜 이렇게 철없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의 그 뭐랄까 의로움은 알겠어. 그런데 그건 먼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니야. 실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성수 회장 이 사람은 동아일보를 지키려면 이런 그 일제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자꾸 이런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젊은 기자들이 의로운 행동하려면 맞고 가서 총독부 가서 이거 우리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로비하고 여기서부터 이런 일들이 막 시작이 됐는데 사실 김성수 사주의 행동은 계속 이랬는데 마치 우리가 그냥 딱 저 일장기 말소된 저 때문에 동아일보가 폐간 조치되고 막 이러니까 마치 김성수가 나서 가지고 굉장히 막 항의 의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다들 오해를 한단 말이죠. 네. 우리 이걸 자료 화면도 좀 봐가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띄워주세요. 저게 이제 뭐냐면 청원서가 있어요. 청원서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가지고 면목 없습니다. 이게 총독부에다가 청원을 하는 거예요. 뭘 청원해요?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페널티. 네. 를 이제 좀 그러니까 철회해 달라.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를 과거의 거울로 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회유하오니 그렇죠. 각별한 동정과 관대한 양차를 바라나이다.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 해 5월 12일 날
5월 12일 날 동아일보 당시 대표 양원모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청원서를 보내요. 네. 반성문이죠. 그렇죠. 반성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총독부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거죠. 총독부에서 이제 반응이 오니까 거기에 또 동아일보가 이제 당시에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동아일보 사장 백관수 이름으로 서약서를 씁니다. 6월이요? 네, 6월 1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월입니다. 다음에. 그럼 그게 한 37년. 10개월이나 계속 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소화 12년이라고 돼 있는데 1937년인 것 같아요. 그게 36년도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 36년 8월 달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6월 달 서약서를 동아일보가 일장기 말소 사건을 일으킨 것은 참으로 공고함을 금할 수 없던 차에 새 사장을 발행인으로 허가받고 발행 정지 처분 해제의 은혜로운 명을 받았으므로 황실 국가에 충근을 다하여 성의로서 조선 통치에 익찬할 것을 방침으로 별지 항목에 따라 서약합니다. 이게 정말 극중의 언어를 다 담아서 동아일보 당시 동아일보 새로운 사장 백관수의 이름으로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들, 그러니까 이제 김성수를 위시하여 이런 사람들의 태도와 일반 기자들의 어떤 태도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아일보 일반 기자들이 어떤 항일 정신의 뜻을 담아서 저 일장기 말소 사건을 벌였다라는 말은 맞지만 예. 그거를 김성수의 업적으로 평가하거나 그건 완전히 팩트 왜곡인 거죠. 네. 그러니까 김성수가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무랐습니다. 네. 니네들 이러면 어떡해. 이게 철없이. 니네들 일장기 지어서 순간적으로는 쾌감이지. 야, 동아일보 폐간되면 어떡할 거야. 니네 책임질 거야? 이랬다니까요. 몇 번 불려갔겠죠. 이기룡 기자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80년대 말인가 스포츠 우리 체육부 우리 한국의 기자들이 이기룡 기자상도 제정을 나중에 합니다. 그렇군요. 김성수 기자상이 아니라 이기룡 체육 기자상을 만듭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렇구나. 이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동안 체육계에 빛나는 기자들을 이기룡 기자의 이름을 빌려서 이기룡 체육 기자상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멋지네요. 그 송기정 선수의 그 베를린 마라톤 우승 이거는 당시에 또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라고 하죠. 네, 당시에. 그러니까 2시간 30분의 벽을 최초로 깬 인간이 손기정 선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 가장 유명한 일장기 그 말소 사건 그거 뿐만 아니라 3등도 우리 그 조선 청년이었다는 거 아시죠? 남승용 선수.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남승용 선수는 1947년 보스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네. 했었죠. 그때 코치로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했고 또 이기룡 기자도 또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고 그래서 그 용자가 들어가는 두 명의 인물의 이름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꼭 기억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남승용, 이길용. 네, 멋지네요. 네. 이기룡 선배. 네, 아무튼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자료 사진 한 번 좀 더 봐야 될 거예요. 맨 밑에 거 있잖아요. 사고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당국으로부터 발행 정지 해제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 그무부터 한층 더 근신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은 물론 지면을 쇄신하고 대일본 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하여 조선 통치에 익찬을 기하려 하옵니다. 이건 실제로 동아일보에 실린 거 신문 같아요. 일면 같은 데에다가 네. 독자들한테 선언한 알린 거예요. 겁니다. 네. 대일본 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다. 저 글만 갖고도 해방 이후 동아일보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문을 닫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독자들의 항의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중앙일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운형 선생이 운영하던 그 조선중앙일보는 이 사건으로 문을 닫게 돼요. 이 사건으로 문을 닫게 되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아예 영구적으로. 예. 그리고 회유를 하죠. 여운형 선생한테 거기 총독부에서 회유를 합니다. 야, 너네 우리 편 들어. 그러면 잘 봐줄게. 하지만 여운형 선생이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폐간을 해버려요. 자진 폐간을.
그러니까 김성수의 동아일보는 네. 결국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막 서약도 하고 뭣도 하고 기자들 혼도 내고 이러니까 결국 살아난 거죠. 이제 물론 네. 이제 요게 조금 팩트는 뭐냐면 여우정 선생이 조선중앙일보를 그 폐간할 때 약간 이제 자금에 그 관련된 좀 문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그 부분까지 같이 겹쳐서 이참에 그냥 폐간해 버릴 거야 이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폐간을 정말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언론의 그러한 그 어떤 고질, 네. 그 모든 문제의 씨앗은 뭐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 언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어떤 언론의 책임, 그리고 어떤 원칙,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견지하는 태도, 이런 이제 언론인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사를 그 계속 이끌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언론사들은 일제 강점기 때 전부 다 문을 닫고 결국은 없어져 버렸는데, 유일하게 그냥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서 살아남은 언론사들은 언론인이 아니라 그 사업가들,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 일을 이해득실로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김성수 씨가 뭐 무슨 뭐 쾌 얘기하고 실 얘기하고 했던 것처럼 이런 장사꾼들이 언론사를 운영을 하고 그 언론사들만 살아남고 그 살아남을 언론사들이 뭐 방흥모도 결국 사업가고 네. 이제 결국은 그런 언론사들이 대한민국 대표 언론이 돼가지고 네. 뒤에 나타난 언론사들은 다 일종의 롤 모델로 삼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성수가 왜 친일 언론인인지를 이제 증명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선일보의 논리를 빌려서 동아일보가 왜 친일 신문인지를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재밌는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1985년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사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소동이 있었더라고요. 동아일보가 먼저 조선일보에 선방을 날립니다. 무슨 1985년에 무슨 일이 벌어냐면 조선일보 니네 뭐냐? 니네 친일 신문이다. 니네 대정실업 친목회라는 곳에서 발행했는데 그거 다 친일파 단체 아니냐? 니네 기회주의 신문 아니냐? 갑자기 이제 조선일보를 동아일보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뭐 하여튼 뭐 경쟁을 하다 보니 뭐 그렇게 된 건지. 아무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조선일보도 사설을 냅니다. 무슨 소리냐? 니네야말로 친일신문 아니냐?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왜 친일신문인지를 자세하게 1985년도에 실었던 당시에 이런 그 사설이 있거든요. 이쪽은 약간 화면이 좀 작아갖고 이게 그 눈에 안 띄실 텐데 제가 조금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동아일보를 규정하냐면 핵심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족, 지주, 기성, 친일 언론인으로 혼성된 그런 단체에다가 조선총독부가 그 이제 신문 발행을 허가한 곳이 바로 동아일보였다. 조선일보는 상공인 집단이었을 뿐이지 친일 단체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여기서 이제 결정타를 또 날리는데 동아일보가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편집장 이상협에게 초대 발행 허가를 했고 그리고 한일 합방 얘네들은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일 합방의 공로로 일본 후작의 자기를 받은 박용호가 동아일보 초대 사장 아니었냐. 그러면 동아일보가 과연 어떤 성격의 신문인지는 자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네, 동아일보를 친일 언론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게 카운터 펀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거 맞고 동아일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아일보가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깨게 합니다. 깨갱합니까? 왜냐면 조선일보가 타협안을 제시해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럽니다. 반일 친일 논쟁이 에스컬레이트하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상상도 안 하십니까, 동아일보님아. 네. 우리 사회에 이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두 신문사가 이렇게 서로 상처를 입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동아일보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갱한 거죠. 아니 솔직히
예, 둘 다 똑같은 신문인데 우리끼리 싸워봤자 별로 이득이 볼 게 없고 이 당시에는 한겨레 신문이 없었던 당시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조선 동아 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둘 중 하나는 좀 무너뜨리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선일보 얘기가 맞거든. 그래서 그 저 당시에 더 이상 싸우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짐작하는데 동아일보가 왜 그렇게 그 조선일보에 대한 포문을 열었을까? 조선일보가 아주 원래는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더 큰 신문사였어요. 네, 동아일보가 많이 예, 그런데 사세가 역전된 게 음. 전두환 정권 때였습니다.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예, 그때 조선일보가 전두환 신군부를 엄청 빨아줬거든요. 예, 그때 과도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러네요.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그 특혜도 많이 받고 민정당 있잖아요. 그때 민정당이었잖아요. 저기 몇 공화국 5공화국 때 네. 5공화국 민정당 뭐 무슨 아주 그 주요 간부들이 조선일보 간부 출신들이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민정당 사무총장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허문도가 조선일보 출신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허문도가 언론 통폐합을 또 실제로 주도를 했고 설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허문도 때문에 또 조선일보가 혜택을 받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많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동아일보가 이제 조선일보를 때리고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를 때리는 건 뭐 얘네들이 뭐 친일 언론 천상하자 뭐 이런 순수한 의도라기보단 그냥 밥그릇 싸움. 그 이전투구죠. 네, 이전 투구. 예. 네. 그랬던 어떤 하여튼 소동이 있었습니다. 1985년에. 근데 아무튼 조선일보조차도 동아일보를 친일 신문으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친일파 박용효. 박용효가 초대 사장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김성수가 뭐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선총독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썼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친일파 사장 하나 이렇게 앉혀놔야 뭐 밥 먹고 살겠구나. 뭐 이런 이제 전략적으로 했던 거 아닌가. 네. 하여튼 초기부터 동아일보는 친일 신문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일부 몇몇 기자들이 이제 의롭게 가끔씩 저항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성수의 친일 행적은 정말 1940년대쯤부터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지금 김성수의 청년 시절이 이제 왼쪽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중년 시절이 지금 말년에 찍은 사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른쪽 사진인 것 같고요. 예. 인상이 좀 어때요? 그런데 이제 그 인천 김성수는 그 그러니까 조선의 명문가 출신의 또 호남 지방의 대지주의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자신이 귀족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울리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그런 어떤 엘리트주의에 그 아주 경도된 사람들, 뭐 고아 송진우를 비롯해서. 네. 근데 저 인상 자체도 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 인상에서 어떤 걸 보냐면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은 이제 민중과 자신을 좀 이렇게 동떨어지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민중을 위한 일에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는 어떤 자신의 이너 서클을 위한 어떤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것이 결국은 친일, 반민족의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어떤 심리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제 신채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그냥 밑바닥에서 민중 속에서 함께 정말 그 스스로가 민중이셨고 정말 그렇죠. 고통 속에서 역사를 공부하시고 족적을 남기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김성수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주로 어울린 사람들이 다 자본가 계급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상대적으로 덜 핍박받는 조선 민족 자본가들. 그런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고 조선 총독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외모는 그렇고요.
그 뭐 이렇게 좀 다른 자료 화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김성수 씨가 이분이 이제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친일로 전향을 한 거는 이제 1942년 전후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이때가 근데 그 시기적으로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제가 변호사님 앞에서 뒤로 빼면 좀 약간 죄송스러운데 그 당시 이제 중일 전쟁 그리고 대동아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태평양 태평양 전쟁. 전쟁.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완전히 막 동아시아를 막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 민중들이 이거 어떻게 일본이 더 잘 나가네. 이러다가 우리 영영 독립 못하는 거 아니야? 약간 좀 패배주의 같은 것들이 퍼졌나 봐요. 그러니까 중일 전쟁 이후에 그게 굉장히 커졌죠. 네. 패배주의가 굉장히 심해졌죠. 그 중일 전쟁은 이제 1937년인데요. 네. 아주 일방적으로 중국을 막그 깨뜨려 버리는. 그막 안쪽도 몰아붙이면서 세우고,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쫙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요지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전투를 벌여서 이제 승전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수행됐는데 그걸 보고 완전히 그 조선 사람들 특히 조선의 지식인들은 깜짝 놀랐죠. 일본의 실력에 대해서. 그래서 다들 이제 약간의 좀 회의론, 조선 독립 회의론 같은 게 많이 퍼졌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네. 더 있는 게 그것이 중국하고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 강대국들이 이제 그 군축 협상을 해가지고 뭐 미국이 예컨대 그 군함을 한 5 정도로 그 보유를 하면 영국과 일본은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이런 일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지식인들은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네. 일본 편에 그냥 붙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거의 네.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좀 철학적으로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의 우생학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민족 발전론인가? 뭐 하여튼 예. 사회진화론이나 뭐 사회진화론 생각이나,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에 이제 막 영향을 받으면서 원래 강대국이 약속을 잡아먹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막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성수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일본이 사세가 막 커져가는 국력이 커져가는 걸 보면서 결국은 그냥 다 친일로 변절해 버립니다. 본격적으로 그냥 대놓고.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과 관련해서 막 비판을 하는 사설을 쓰는 게 아니라 조선의 학도병들 오히려 전쟁에 참여해서 황제 일왕에게 일왕이 아니고 걔네들은 뭐라 그랬죠? 천황폐하. 천황폐하에게 공을 세우자 예. 이런 식의 연설을 아예 김성수 씨가 아예 하고 다닙니다. 네. 예. 연설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또 동아일보에다가 이런 또 사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많이 내고 그러죠. 자료화면. 예, 자료화면 좀 보면.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시국 강좌 담당하고 연설 같은 것들을 막 계속 하는 거에다가 넘어서서 경성 군사 후원 연맹의 국방 헌금 1,000원도 당시 돈으로 납부를 하고 뭐 강연 일정은 뭐 셀 수 없이 많은 수준이에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 이제 그 기고를 하는데 그 지난해 김한란 편에서 네. 그때 1938년도에 아마 그 조선 청년들도 일본 군대에 이제 징병 제도가 시행이 됐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김한란이 감격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의 아들과 남편도 그 천황의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 목숨 바쳐서 충성하자 막 이런 연설하고 다녔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자,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거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실래요? 네. 형국으로서의 자격을 완수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을 김성수가 매일신보 이게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거기다 직접 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한자로 써 있잖아요.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그죠?
그리고 대의에 죽을 때 황민댐의 책무는 크다. 황민, 그러니까 천황 폐하의 백성. 백성으로서 죽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군의 희생은 결코 가치 없는 희생이 아닐 것을 나는 제군에게 언명한다. 제군이 생을 받은 이 반도를 위하여 희생됨으로써 이 반도는 황국으로서의 자격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니 반도의 미래는 오직 제군의 거취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게 1943년 11월 7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냥 막 조선 사람들한테 일본의 왕을 위해서 죽어라. 그게 우리의 의무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지들은 안 나가죠? 왜 지들은 왜 전장터에 안 동아일보 나가죠? 경영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 오른쪽에 사진 다시. 사진 또 있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읽어드릴게요. 필승의 결전장으로라는 제목의 이제 글인데 역시 매일신보에 1943년 11월 9일 이틀 뒤에 또 씁니다. 순국의 길이 열렸다. 제목이 이런 순국의 길이 열렸다. 반도 청년에게 순국의 길이 열렸는데도 왜 학도 전원이 용감하게 지원하지 않는가? 또한 병정이 되면 죽는 것인 줄로 알고 겁을 먹는 자도 있는데 결국 이런 것은 문약한 데서 오는 것이므로 먼저 그 의지를 굳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자잖아요. 그럼요. 네. 교육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쟁터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게 이게 교육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그 인초는 자기 제자들한테 저런 식으로 이제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가서 명예롭게 죽어라, 영광스럽게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고, 김한라는 그때 이화여전의 또 그 학장이었었거든요. 자기 여제자들한테는 황군한테도 우리가 뭔가 도와줄 게 있을 것이다. 너희도 정신대로 나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가라. 근데 이제 입에 당시에 담기에도 예. 너무 무서운 세상에. 그게 무슨 위안부로 하라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정신대 여자도 이 성전에 일익을 보탤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참여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근로정신대에 지원을 했던 그 여성분들이 네. 실제로 위안부로 끌려간 상황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호사카 교수님께서 쓴 책에 그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한란의 친일 행각이나 이런 것들이 위안부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위안부로 끌려간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저때 그 김성수의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거의 비슷한 나이에 프랑스에 오늘 프랑스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하는데 그 마르크 블로우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뭐 역사를 위한 변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뭐 로마사나 중세사의 아주 권위자거든요. 석학인데 40대 중반 나이에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되니까 본인이 레지스탕스에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독일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이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총살당해요. 예. 그러니까 뭐 김성수가 나도 싸우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네. 비겁한 변명이고 자기가 진짜 그렇게 이 황군에 뭐 해가지고 명예롭게 순국하고 싶으면 지가 입대를 해야죠. 그렇죠. 아니면 자기 아들이라도 보내야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왜 당시에는 그럼 왜 너나 네 아들부터 보내지 왜 그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나 싶어요. 자, 뭐 하여튼 뭐 이런 그 사례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방송에서 다 소개드리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다만 이제 동아일보 쪽에 논리는 이래요. 얘네들은 이거 명의를 좀 도용당한 것도 좀 있다. 원래 김성수 우리 선생님께서 본의가 아니었다. 그 당시에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고 그냥 명의만 그냥 김성수 이름으로 나간 거다. 뭐 이렇게 빌려줬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 명의 빌려준 거는 그 내용을 자기가 컨펌 해준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게 말입니다. 네. 근데 일부 몇 개 설사 도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막 선동하고 시국강자를 직접 본인 입으로 가서 막 떠들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 친일 행위를 한 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뭐 비행기 뭐 이런 헌납 그런 것도 하지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예. 그 뭐 비행기 헌납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국방 헌금 같은 거 막 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온갖 뭐 이름만 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혁명 발기인으로 1938년 참여하고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의 감사로도 활동하고 또 중일 전쟁이 시작된 뒤로는 온갖 관변 전쟁 협력단체 주요 요직에 오르고 막 강연 활동 뭐 너무 많습니다. 뭐 한 100여 건의 기사와 기고문. 바쁘셨네요. 네. 하여튼 스트레스 받아서 요 정도만 정리를 해왔는데 네. 아무튼 동아일보 쪽에서는 이제 김성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거죠. 예, 이 친일 행적들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김성수가 이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분명히 이제 청년 시절에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민족 어떤 독립 운동 같은 거 하는 분들과 이제 사상적으로 교류도 하고 관심을 좀 가졌던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와 달리 1940년대 이후부터는 확실히 김성수는 변절했습니다. 네. 변절했고 변절한 걸 넘어서서 그냥 소극적으로 변절하고 그냥 조용히 사셨으면 모르겠으나 너무 적극적으로 이적 행위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빠뜨려서는 안 돼. 그게 사실 핵심이죠. 네.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 쪽에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는 아니 왜 공과 사를 공평하게 봐주질 못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가 공을 너무 덮고도 남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징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김성수는 언론계에. 그죠? 동아일보, 조선일보밖에 없는데 심지어 동아일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라 하겠어?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손석희 씨 얼마나 상징적인 언론인입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역 뭐 아베랑 싸우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저녁 뉴스 브리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파의 얼마나 1인자 놀라운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예요. 그렇죠. 네. 김어준 씨가 갑자기 조선일보 편을 든다라고 그렇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진우가 갑자기 윤석열 편 예를 들자면. 그래서 너무나 상징적이고 영향력이 큰 인물인데 단순 변절한 걸 넘어서서 아예 찬양을 하고 다니니까 네. 더욱더 과가 그죠? 네. 공보다 과가 커지게 되는 거죠. 네, 훨씬 큰 거죠. 이건 뭐 압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비록 일부 이제 김성수 씨가 뭐 청년 시절에 그런 일을 보냈다 하더라도 동아일보의 이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사주에 대해서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게 동아일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심지어 이제 1924년도에는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이요. 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성토문을 냈어요. 예, 자료를 좀 볼게요. 동아일보 우리 동료 기자들 지금 2020년에 동료 기자들 잘 보십시오. 김성수를 비롯해서 동아일보 경영진들이 자꾸 조선총독부에 가서 사과하고 사고를 내서 우리는 천황폐하에게 심기를 거슬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 막 내니까 당시에 조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에다가 성토문을 내요. 이런 게 어딨냐? 잠깐만요. 이 성토문이 사실 1924년도 2월 달에 나온 건데 그렇습니다. 제1본 동경 조선 유학생 학우회, 제1본 동경 조선 유학생 여자 학흥회, 제1본 그렇죠. 동경 조선 교육 연구회 북성회, 동경 조선 노동 동맹회 형설회 노무사, 이런 분들이에요.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조선 민중들이 보기에도 동아일보의 경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논조가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어디 한번 내용을 좀 읽어줘 네, 보시죠. 성토문 한번 좀 읽어주시죠. 제내 제외 조선 민중아, 이들 전위대가 조선 민중에 적되는 것을 잊지 말자. 이들 전위대가 이제 그 동아일보를 위시하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전쟁 참여하자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쓰고 막 친일파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조선 민중의 적, 일본 제국주의의 소나기에 있는 것을 잊지 말자. 형제여 일어나라. 약자의 강자에 대한 타협은 결국 강자에 대한 굴종이며 이용이라는 진리를 천명케 위하여 최후 우리 민중의 운동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실증을 천하에 보이기 위하여 형제여 형제여. 그러니까 이게 1924년도에 네. 쓰여진 거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1920년에 만들어졌잖아요. 20년에 설립이 되고 24년에 이 제일동포들이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이 성토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민족 언론의 길을 과연 걸었었던 시기가 있었느냐? 이건 굉장히 물음표가 많은 거죠. 1924년에 이게 왜 이 성토문이 나왔냐면 이광수의 대표적 이제 친일파죠. 민족적 경륜이라는 사설을 이렇게 써가지고 동아일보에다가 일제에 좀 타협 좀 하자. 네. 이광수가 그런 내용을 써요. 그거를 동아일보에 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는 창간 초기부터 민족 언론의 길을 참 며칠이나 걸었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민족적 경륜이 그게 사설이에요? 그 글이? 이 사설로 실었다고 일단은 그렇게 민족문제연구소가 네.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당시에 아무튼 뭐 조선의 이제 많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분노해가지고 그 자료 화면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성토문을 내고 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동아일보에 또 친일 행적들이 좀 더 있는데. 네. 자, 어떤 요거는 이제 분들은- 1937년도 기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김성수가 뭐 쓴 기사는 아니더라도 근데 김성수가 이제 동아일보를 이끌 때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열심히 썼던 친일 찬양 기사들입니다. 뭐 핵심은 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전쟁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황제 폐하 기쁘게 하자. 네. 여기에 아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동아일보가. 그러면서 아군의 포격으로 29군 괴멸 상태, 37, 8사단 주력 거의 전멸 이런. 이게 너무 뭐랄까 황당한 표현인 게요. 변호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본군이 가서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군입니까? 아군이란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 전에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언론사는 일본군이라는 그러니까 일군 그다음에 중국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좀 약간 관찰자적 그 입장의 표현을 썼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무렵서부터 이제 아군, 네. 진아군 네. 이런 식으로 중국을 되게 경멸해서 부르는 표현이 진아라죠. 네. 예, 그렇게 불렀는데 근데 저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때 독립군과 광복군들이 있었거든요. 맞네요. 예. 그게 아군이죠. 독립군 광복군이 아군이랑 싸우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국민보가 하와이 동포들이 발행한 그 신문이라 그래요. 하와이 현지에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보면 국민보의 1937년 12월 15일자 기사인데 저기 이제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남경의 외병 도착이라고. 예. 그러니까 외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네. 거예요. 외병이 맞는 거죠. 그렇죠. 외병 예. 또는 일병이라고 지칭을 그렇죠. 했고요. 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어떤 단어 그죠?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동아일보 김성수가 이끌었던 동아일보는 거의 일본군이라는 표현은 거의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대부분 7, 80% 이상이 아군, 황군, 심지어 황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군이 네. 제일 많아요. 네. 네. 아군 또는 황군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여기 통계가 왼쪽 네, 통계 나오네요. 예. 네. 황군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군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고 거의 한 10% 정도 일본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37년부터 1940년 사이에 조선 동아가 일본군을 표현한 방식. 네. 예,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군이 258회,
뭐 황군이 뭐 340회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조선일보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아군이라고 표현한 게 115회 그다음에 황군이라고 표현한 거. 네. 동아일보가 더 심했어요. 351회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네. 일본군이라고 표현한 건 조선일보가 88회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71회 뭐 이렇게 네.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쟁을 미화하고 마치 일본군이 그죠? 네, 조선 민중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문에 계속 씁니다. 또 저런 표현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당시 이제 전쟁 한참 막 그 중국 쳐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것들 미화하는 아무튼 막 그런 이제 사진들 같은 거 막 싣는 거고요. 해외 이제 동포들이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문인 거죠. 예. 아무리 뭐 일제 치하 있다 하더라도 예. 황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너무한 거 아닐까 진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랄까 4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예 그냥 친일의 이제 길을 걸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김성수를 그죠? 예, 옹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인촌 이제 김성수가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장 서훈 받은 게 결국 이제 박탈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박탈된 게 80년대 후반에 이제 논란이 이제 시작되면서 2000년대에 예, 2000년 박탈이 들어서 예, 되죠. 그 논란이 된 사진이 이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슬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 김성수에 대해서 예, 그냥 예, 뭐 동상 아무데나 서울대공원에 지금도 있잖아요. 예, 막 세월과 민족 운동가처럼 이렇게 알려졌다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당시 유월항쟁 분위기에 이제 속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예, 김성수가 네.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89년도에 이제 고대 총학에서 네. 예, 뭐 고대에서는 이제 총학들이 민족고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현수막을 김성수 동상에 현수막을 걸어요. 천황을 위해 조선의 청년 뭐 처녀들이여 피를 뿌려라 라는 얘기를 친일 매국노 김성수가 했다. 네. 라는 현수막을 걸은 거죠. 그리고 2005년도에 고려대 인천 김성수 기념시설 철거 요청 기자회견을 또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30년 전에 우리 민주화 세대 선배님들 훌륭하십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저 당시에 이제 운동에만 그치고 이제 묻혀 있다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네. 친일 인명사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간하면서 김성수의 친일 행적들을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떻게 건국훈장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아무리 그죠 중간에 좀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 그런데 그거를 그죠 과를 너무 그러니까 공을 넘을 정도 완전히 덮고 남을 정도로 과가 너무 큰 사람인데 네. 그런 여론이 이제 일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분이 이제 서훈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동아일보가 막 들고 일어나고 뭐 좌파 신문 좌파 단체들이 뭐 너무 마녀 사냥한다 뭐 인촌 김성수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막 이런 식의 막 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예, 인촌 김성수는 친일 행위를 한 게 맞다. 네. 예,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동아일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 기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결국 다 이분들이 집니다. 그래서 친일파 맞다 김성수. 그러니까 공도 있지만 과가 너무 커서 그리고 너무나 상징적인 인물이 심지어 나서서 그런 식으로 친일 행적을 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 친일파로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네, 이렇게 결국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 이제 동아일보에서 사실 친일 인명사전을 펴낼 때 당시에 그러니까 2009년도 그러니까 4,389명의 명단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민족문제연구소와 그다음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서. 자, 이걸 갖고 네, 동아일보가 사설을 내요. 그런데 저 사설을 한번 좀 볼까요? 저기에 타이틀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을 노린 좌파사관.
저는 식민사관, 민족사관 이런 건 들어봤어도 좌파사관은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 2009년도 11월 달에 실린 사설이에요. 사설 제목이 와, 이렇게 이제 좌파로 몰아가는구나. 자신들의 반성은 없이 그냥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친일파로 몰린 거야. 우린 사실 친일파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좌파들이 문제야,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네. 몰아가는 거. 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김성수는 친일파가 맞다. 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뭐 가끔 법원이 옳은 판결도 합니다. 가끔. 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동아일보의 이런 선동에 휘말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김성수를 보면서 2020년대의 김성수 같은 인간들은 누가 있는가? 계속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나는 친일파가 아니야. 나는 우리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친일파와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라고 말해도 되나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김성수도 본인이 이제 죽기 전에 난 친일 행적을 했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민족의 장래를 위한 이 길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김성수 씨가 죽기 전에 1950년대 말인가 55년도에 아마 네, 사망했을 죽습니다. 겁니다. 네. 네.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고 제가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면 정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대에 몇몇 특히 국민의힘 쪽의 정치인들이 일본과 어떻게 척을 지고 계속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느냐. 일본에서 무역 보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면 되겠냐. 위안부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갖고 끌고 갈 거냐. 미래를 위해 과거는 이제 묻고 미래를 위해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실리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수도 계속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늘 어떤 결과입니까?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성수를 보면서 뭐 과거의 친일파 나쁜 놈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김성수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2020년의 김성수가 누구인지를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서 감시하고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뭐 끝으로 저는 이 사진을 좀 한번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고려대 총학생회가 그 발표한 고대 친일 인사 10명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고원훈, 김성수, 선우순, 신석호, 유진호, 이각종, 이병도, 장덕수, 조용만, 최재서. 역할도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이제 이병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사 편수회, 그러니까 친일 사학. 이거 이병도가 아마 보성 전문 출신인가 보죠? 네, 보성 전문 법학과 졸업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고려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그 10명의 친일 인사 명단인 거죠. 그러니까 고려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친일파 모두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변호사님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언론계 친일 문제는 이것이 다른 영역의 친일 문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무슨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이런 쪽의 친일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 죽어버려 가지고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반면에 언론계의 친일 문제는 지금도 현존해서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로
그 언론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제 허 기자님이 아주 힘주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친일의 과거가 있는 언론사는 그것이 스스로의 어떤 그 드러내지 않는 자기 정체성이 되고요. 또 그러한 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동기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친일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오늘날도 그러한 친일 행각의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논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관성 같은 것을 갖게 돼요. 네. 비유를 하자면 저는 친일 언론사를 이렇게 계속 그 존치시켜 두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성문을 반역자, 한번 배신한 배신자한테 지키게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네, 그렇죠.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그 배신자들은 또 과거에 배신했던 것처럼 적군한테 성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고 이미 우리는 한번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뭐냐면은 일본 정부하고 그 전범 기업 손해배상 소송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나니까 일본 아베 정부에서 경제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조선 동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고 우리 한국 정부를 비판했었잖아요. 그런 이적 행위를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폐간시키는 게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조치인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한테 과거에 했었던 그런 친일 반민족 행각에 대한 그런 책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통절하게 참여를 하는 그런 뭐 반성문 잘 쓰더만요 보니까 그것을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도록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그러한 그 이적 행위를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그 언론사 그 폐간 조치를 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곧 그 개막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올림픽 선수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있사옵니다라는 그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일본 극우 애들이 또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아이고.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언론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보도할지 전 지켜보겠습니다. 예. 아주 심각한 지금 친일 언론의 문제. 오늘 저 김성수 편을 여러분과 이제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